식인 풍습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놀랍게도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부족이 존재하죠. 각 부족은 저마다 독특한 전통과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존재조차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런 부족들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인류의 역사와 생존력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창을 열어줍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 가끔은 섬뜩하기까지 한 부족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바다 위의 유목민으로 불리는 모켄 부족부터 섬뜩한 전설 속 나이트 마처까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세계의 가장 무서운 부족 15가지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15위 아시맛 부족. 뉴기니 섬 남서쪽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의 맹그로브 숲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고립되어 살아온 아시맛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약 6만 5천 명 정도로 각각 2,000명 안팎의 소규모 마을들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단순한 원주민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사람을 사냥하는 부족, 즉 식인과 머리 사냥으로 악명 높았던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맛 사람들은 과거에 인간의 살과 뇌를 먹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의식 속에서 적의 두개골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용 도구, 기념품, 심지어 베개나 숟가락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숲에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냥과 의식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가진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죠. 그들이 남긴 정교한 목조 조각품과 조상상은 오늘날 세계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예술적 재능과 문화적 가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식인 풍습은 무작위로 이뤄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상이 중요했습니다. 단순히 아무나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힘이 크거나 존경받는 자를 먹어야 그 사람의 힘과 영혼이 자신에게 전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즉, 먹힌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아 그 존재를 이어받는 일종의 영적 계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족의 사람들은 개인 이름이 따로 없었고 누군가를 먹은 후에야 비로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처음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첫 사냥에 성공해 사람을 잡아야만 그때 비로소 이름이 주어졌죠. 이 모든 의식은 이름을 안다는 것이 곧 힘을 가지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알아야만 먹을 자격이 생기고 그 사람의 이름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겁니다. 이런 사냥은 대부분 적대 마을이나 외부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격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됐고 그 과정은 부족 전체가 참여하는 긴장감 넘치는 의식이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이자 작가인 카로프만은 자신의 책 사베이지 하베스트에서 이 아시맛 부족의 잔혹한 풍습과 실제 사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식인 풍습이 사라지고 현대사회와의 접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들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와 여러 단체가 부족을 사회에 통합시키려 노력했지만 모든 이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는 교육과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조상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죠. 이처럼 전통과 현대의 갈등은 아시맛 부족의 생존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동시에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시맛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문명화의 압력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인간 본연의 생존 본능과 정체성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14위 아사로 부족. 파푸아뉴기니의 울창한 정글 한가운데 진흙으로 온몸을 덮고 귀신 같은 가면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사로족, 혹은 현지에서 진흙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부족입니다. 아사로족은 다른 부족들과 달리 폭력 대신 공포와 지혜로 적을 물리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독특한 전술은 수백 년 전 전쟁에서 탄생했습니다. 옛날 아사로 마을이 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은 늪지대의 진흙으로 몸을 덮고 밤에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적들은 그들을 귀신으로 착각해 혼비백산 도망쳤죠. 그 후로 이 전술은 아사로족의 전통적인 방어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사로족의 전사들은 진흙과 물, 그리고 천연 색소를 섞어 만든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행진합니다. 커다란 눈, 벌어진 입, 뾰족한 이빨, 그리고 뿔처럼 솟은 장식까지 가면 하나하나가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예술품이에요. 이 가면들은 단순한 위장용 도구가 아닙니다. 각각 조상과 영혼의 이야기를 담은 상징물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가면을 쓴 전사는
조상의 영혼이 자신을 보호한다고 믿었죠. 오늘날 아사로족은 이 공포의 전통을 문화적 예술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공연을 열고 진흙 가면을 쓰고 천천히 행진하며 옛 전투의 장면을 재현합니다. 가면 행렬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영혼들의 춤처럼 보입니다. 전사들은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움직이며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는 듯한 노래와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그 장면은 신비롭고도 소름 끼치죠. 아사로족의 음악은 대나무 피리와 북, 나무로 만든 타악기 등 자연에서 얻은 악기로 연주됩니다. 이 전통적인 리듬은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놀라운 문화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아사로족은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예술작품의 주제가 되었고, 심지어 영국의 록밴드 핑크 플로이드가 그들의 이미지를 앨범 커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성 뒤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문명화의 압력, 개발, 그리고 관광의 상업화가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로족은 자신들의 문화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숲속에서 사냥하고 전통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코 투어리즘을 받아들이며 자신들의 문화를 세상에 소개하는 동시에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사로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무섭고 신비로운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를 예술로 바꾼 민족, 그리고 전쟁 대신 창의력으로 생존을 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진흙으로 몸을 감쌌지만 그 속에는 세대를 이어온 자존심과 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사로족은 지금도 세상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혼으로 기억된다. 13위, 바탁부족.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 토바 호수 주변의 산악지대에는 한때 식인 풍습을 가진 부족, 바탁족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탁족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문화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19세기 중반, 유럽의 탐험가들과 선교사들이 처음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바탁족이 적의 살을 먹는 의식을 행한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잔인한 쾌락이 아니라 법과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탁족 사회에는 엄격한 부족 법률 체계, 이른바 아닥이 존재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예를 들어 살인, 반역 혹은 성스러운 금기를 어긴 사람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범죄자를 처형한 뒤 그 시신 일부를 먹으며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집니다. 악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왔다. 이제 우리가 그 악을 없앤다. 즉 공동체의 정화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풍습은 19세기 후반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 루터교 선교사들이 사람의 피가 아닌 신의 사랑으로 정화된다는 복음을 전하며 점차 식인 풍습은 완전히 사라졌죠. 오늘날 바탁족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부족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은 이들이 수도 자카르타로 이주해 정치인, 교수, 의사로 활동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탁의 산악마을에서는 옛 전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각된 해골,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장식, 그리고 과거 정화의식을 연상시키는 전통 노래들, 그 모든 것은 잊히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바탁족의 이야기는 야만에서 문명으로의 전환이라 불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공포와 죄의식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삶의 질서를 바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바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피로 정화되지 않았다. 이제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났다. 12위, 해골 클랜. 파푸아뉴기니의 험준한 산맥 깊은 곳, 인간이 거의 발을 들이지 못한 고지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해골 클랜이라 불리는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마을은 해발 약 2000m의 고원지대, 쿠냐와라 불리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와 습한 숲이 뒤덮인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고유한 문화를 이어가고 있죠. 해골 클랜이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는 그들의 외형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몸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칠해 마치 살아있는 해골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어깨뼈, 갈비뼈, 척추 모양까지 정교하게 그려넣어 실제 뼈가 드러난 것처럼 보이죠. 그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빛나 마치 영혼이 깃든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외형 덕분에 인근 부족들은 그들을 죽은 자들의 후손이라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들이 단순히 분장만 하는 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유전학자들이 최근 채취한 DNA 샘플에 따르면 그들의 유전자에는 정체불명의 염기 서열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의 다른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패턴으로 학자들은 혹시 이들이 고대 인류의 분파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연구자들은 심지어 외계에서 온 혈통이 아니냐는 가설까지 제기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없지만 그만큼 그들의 DNA는 기존 인류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죠. 이 해골 클랜은 주변 부족과의 관계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들의 외형과 거친 성향 때문에 다른 부족들은 그들을 저주받은 종족이라 부르며 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은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인류학자들이 그들의 문화를 기록하기 위해 접근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골 클랜의 사람들은 이 해골 분장을 조상의 영혼을 부르는 의식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전쟁이나 장례식 때 그들은 몸에 해골 무늬를 그리고 영혼과 교감하려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즉, 그들의 공포스러운 외형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조상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미스터리한 DNA와 외형은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인류 역사 속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가지가 존재하는 걸까요? 해골 클랜의 존재는 우리가 인간의 기원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11위. 나이트 마처 부족.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귀신과 영혼의 존재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의 풍부한 문화유산 속에는 지금도 소름 끼치는 전설들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하와이 곳곳에는 신성한 장소, 오래된 사원, 고대 유적, 울창한 계곡, 해안가와 용암지대까지 그 어떤 곳도 이 신비한 이야기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이 바로 나이트 마처, 즉 밤의 행진자들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나이트 마처는 전설 속에서 고대의 전사 영혼들이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전통 무기와 투구, 망토를 두르고 전투를 마치고 돌아가거나 혹은 떠나는 길에 나타난다고 전해집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 알리라고 불리는 수령이 앞장선다고 하죠. 이들은 때때로 과거의 전투를 재현하거나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행진한다고 믿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행렬이 사후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여는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트 마처는 보통 달이 뜬 밤에 하와이 전역의 특정한 장소로 사원, 해안, 산길 등에서 횃불을 들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진은 북소리와 함께 시작되며 때때로 고대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낮에 나타났다는 목격담도 전해지죠. 심지어 몇몇 주민들은 이 영혼들이 떠난 자리에서 기묘한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땅 위를 걷지 않고 공중에 떠서 이동한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나이트 마처를 마주치게 된다면 하와이 사람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은 척하라. 그리고 절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진을 방해하거나 시선을 맞추는 건 당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전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하와이인들이 조상과 영혼을 얼마나 깊이 존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이트 마처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하와이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으며 섬 사람들에게 조상의 존재와 영적 유산을 상기시켜주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12. 카로고 부족. 깊은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는 신비로운 부족이 있습니다. 바로 카로고족이에요. 이들은 나몰레족이라고도 불리며 페루 남부 마드레 데디오스 지역의 마누 국립공원 깊은 곳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로고족은 완전한 수렵 채집 생활을 이어가는 원시 부족입니다. 그들은 숲과 강을 따라 이동하며 필요한 것은 모두 자연에서 얻습니다. 언어 또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언을 사용하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부족은 단 20명에서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늘어나 지금은 약 250명가량이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로고족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세기 말 페루의 모험가 카를로스 피츠카랄드 때문입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고무 사업을 벌이며 이 부족을 학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글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갔고 그 이후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그들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기에는 강가로 나와 물고기를 잡고 우기에는 숲 깊숙이 들어가 사는 그들의 이동이 위성이나 탐험가들에게 포착된 겁니다. 2013년에는 카로고족 일부가
강가마을 사람들에게 음식과 도구를 달라며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도 생존을 위해 조금씩 세상과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 접촉은 위험합니다. 그들에게는 외부 질병에 대한 면역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감기 같은 단순한 병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 정부는 절대 접촉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로고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있죠. 이들의 삶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숲속 어딘가에서 조상 대대로 이어진 방식으로 사냥하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카로고족은 문명이 아닌 자연 그 자체의 품속에서 인류가 잊어버린 원초적 삶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9위. 머시 부족. 머시족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독특한 외모를 가진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대담한 장식 문화는 심지어 레이디 가가보다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죠. 이들은 에티오피아 남부의 오모 계곡 일대에 살며 45개가 넘는 다양한 부족 중에서도 특히 입술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머시족 여성들은 입술을 뚫고 커다란 접시를 끼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가족의 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에요. 접시 위에는 옥수수 알갱이, 뼈, 나뭇잎, 심지어 씨앗까지 장식하기도 합니다. 머시족의 이러한 모습은 사진작가와 여행가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세계적인 잡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살아가는 머시족은 물과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부족과의 영토 분쟁이 잦고 그 과정에서 감염병이 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남성들 중에는 싸움이나 전투 중 감염된 특이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머시족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하나의 생계수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길가에 나와 관광객들에게 사진을 찍게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입술 접시나 전통 장식이 의식용이 아니라 관광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때 조상의 신에게 바치던 신성한 장식이 이제는 관광객들의 카메라 앞에서 하나의 문화공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들의 강렬한 개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머시족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고 있죠. 머시족의 이야기는 생존과 자부심의 예술이라 부를 만합니다.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지켜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머시족입니다. 8위. 카와이 부족. 인도네시아의 울창한 정글 한가운데 세상과 단절된 채 원시시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카와이족. 현존하는 마지막 식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와이족의 인구는 약 3,000명 정도. 그들은 여전히 1만 년 전 조상들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도시 문명도 전기나 금속 도구도 없습니다. 그저 나무로 엮은 오두막을 짓고 활과 화살, 창으로 사냥을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이 부족이 세상에 충격을 준 이유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카와이족은 카쿠아라는 악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마을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이 사람에게 쉬면 그 사람은 죽음을 부르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악령이 들렸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의식적으로 죽이고 그 살을 먹습니다. 단순한 폭력이나 잔혹함이 아니라 그들에겐 정화의식이자 공동체 보호의 행위인 셈이죠. 외부 세계가 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건 1970년대입니다. 탐험가들이 정글 속에서 우연히 그들과 마주쳤을 때 카와이족은 그 낯선 이방인들을 보고 처음에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며 달아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외부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낯선 자가 곧 악령이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건 이런 원시적인 신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 기술과 정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자연과 영혼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카와이족의 존재를 인류 문명 이전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원초적 두려움, 그리고 인간이 죽음과 공포를 이해하려는 방식이 그들의 삶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카와이족은 문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쩌면 인간의 본능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7위. 카자흐 독수리 사냥 부족. 2011년 BBC 다큐멘터리 휴먼 플래닛의 한 장면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눈 덮인 몽골의 알타이 산맥에서 한 무리의 사나이들이 거대한 독수리를 품에 안고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바로 카자흐 독수리 사냥꾼 부족입니다.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수백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냥을 이어온 사람들입니다. 카자흐족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해발 수천 미터의 산악지대를 말을 타고 달립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늘 황금 독수리 한 마리가 함께하죠. 이 독수리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서 길러지며 완벽한 사냥 파트너가 됩니다. 사냥꾼은 눈을 가린 독수리를 팔에 얹고 기다리다가 순간 눈가리개를 벗기면 하늘로 날아오른 독수리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합니다. 순식간에 여우나 토끼 같은 동물을 낚아채는 그 장면은 말 그대로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전통은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 12세기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도 이런 인간과 독수리의 사냥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된 청동기 시대 동굴 벽화에도 이 장면이 남아있죠. 카자흐 독수리 사냥꾼들에게 독수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독수리를 가족이자 영혼의 동반자로 여기며 함께 사냥하고 함께 늙어갑니다. 독수리가 죽으면 장례의식을 치르고 그 영혼이 다음 세대를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카자흐 사냥꾼들은 이 오랜 전통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며 문화적 자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냥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생존의 지혜이자 영혼의 유산이죠. 카자흐 독수리 사냥꾼들은 지금도 알타이산의 눈보라 속에서 독수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고 그들의 삶은 자연과 완벽히 맞닿아 있습니다. 6위, 데살라 부족. 광활한 아마존 서부의 밀림 한가운데 인류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땅에 데살라족이라 불리는 신비한 부족이 있습니다. 이 부족은 1996년 브라질의 탐험가 시드니 파수엘로와 기자 폴 라파엘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완전한 고립부족이었죠. 데살라족의 인구는 약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숲속 깊은 곳에 흩어져 살며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거의 피합니다. 하지만 가끔 주변 부족과의 영토 분쟁이나 사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더 흥미로운 건 이들 중 일부가 현대식 총기나 금속 도구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근처 부족이 외부인과 거래하면서 얻게 된 물건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살라족의 하루는 대부분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 채워집니다. 남자들은 활과 독화살로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과일과 식물을 채집합니다. 그들의 일과는 하루 5시간 정도로 짧지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말라카라고 불리는 커다란 공동 초가집입니다. 한 지붕 아래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살며 불을 피우고 식사하고 노래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이들은 몸에 붉은 염료를 칠하고 머리와 팔에 식물로 만든 장식을 두릅니다. 그 붉은 물감은 루크라는 식물에서 얻은 천연염료인데 부족의 상징이자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문화 뒤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아마존을 파괴하는 불법 벌목과 농지 확장,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특히 말라리아는 데살라족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힙니다. 그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감염으로도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라족은 자신들의 전통과 고립된 생활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숲속에서 조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문명보다 자연이 더 완전하다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살라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 이전의 인간, 자연과 완벽히 하나 되어 살던 시절의 마지막 잔상이기도 합니다. 이 부족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은 게 아니다. 우리는 단지 아직도 숲과 함께 살고 있을 뿐이다. 5위, 마추픽추 부족. 페루와 브라질 국경 근처 끝없이 이어지는 아마존 정글의 깊은 곳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마추픽추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쿠아리노족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족은 무려 600년 이상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 없이 살아왔습니다. 완벽히 자급자족하며 자연의 흐름 속에서만 존재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최근 그들의 고립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과 도구, 그리고 사냥 장비가 부족해지면서 그들은 점점 외부 마을로 내려와 식량을 빼앗거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극도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남성 레오나르도 페레스가 마추픽추족의 화살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장비와 옷은 부족에게 전리품처럼 빼앗겼죠. 사실 이런 충돌은 오랜 세월 반복되어 왔습니다. 2011년에도 20년 동안 이 부족과 교류를 시도해온 현지 가이드
차를라 플로르가 설득 도중 화살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추픽추족에게 도구와 냄비, 칼 등을 나누어 주며 문명과 원시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 결국 그 다리는 피로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희생 이후 마추픽추족은 조금씩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페루 문화부의 기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만도 100건이 넘는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고 일부 부족원들은 인근 부족인 야니시족과 어울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어도 비슷하고 서로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죠. 이 변화는 인류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숲속에서만 살아온 이들이 이제는 문명 세계의 문턱을 스스로 두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그들에게는 외부 질병에 대한 면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한 감염병 하나로도 공동체 전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페루 정부는 마추픽추족을 접촉금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그들의 생존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글의 그림자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잊고 지낸 인간의 가장 오래된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마추픽추족은 현대 문명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쩌면 인간 본연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4위, 수리부족. 수리족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 국경지대에 걸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에티오피아 남서부 오모 지역, 즉 남부국가 민족 인민주 안에 자리한 평야와 산지에서 생활하고 있죠. 현재 약 3만 4천 명 정도의 수리족이 존재하며 수르마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안에는 3개의 주요 하위 집단이 있는데 마가, 차이, 그리고 바알 집단으로 나뉘며 이 중 일부는 남수단까지 걸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농경과 목축을 병행하며 살아가고 우기에는 농사를, 건기에는 가축을 이끌고 풀을 찾아 이동합니다. 또한 인근 부족과의 교역이나 혼인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1897년 에티오피아 제국의 군대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수리족은 공식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뒤따랐죠. 새로운 정착촌이 생기고 군인들과 다른 부족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잦은 가축 약탈과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수리족 사회는 코모루라 불리는 족장이 영적 지도자 역할을 맡았고 비가 내리거나 땅이 비옥해지길 기도하는 중재자로 존경받았습니다. 이들은 투모라는 하늘의 신을 숭배하며 가뭄이나 풍요를 신에게 기원하는 전통을 지켜왔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15년 사이 약 200에서 300명의 수리족이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로 개종했고 특히 외지에서 공부한 젊은 세대들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신앙에서 현대 종교로의 큰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족의 문화는 여전히 독특합니다. 그들의 신체 예술과 장신구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여성들은 입술 접시를 끼우는데 그 크기가 클수록 그 집안의 부와 미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일부 여성은 직경 15cm가 넘는 접시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흉터 문신, 즉 스카리피케이션을 통해 용기와 전투 경험을 나타냅니다. 이 흉터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전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또한 수리족의 가장 유명한 전통 중 하나는 바로 동가라 불리는 막대기 결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젊은 남성이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참가자들은 길다란 나무 막대를 들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결투를 벌입니다. 피가 나거나 상처를 입어도 결투는 멈추지 않죠. 이 결투는 용기, 체력, 명예를 모두 시험하는 의식이며 공동체 전체가 참여해 응원하고 평가합니다. 동가 결투의 승자는 마을에서 존경받고 심지어 더 좋은 배우자를 맞이할 기회도 얻는다고 합니다. 수리족은 지금도 이런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조금씩 현대사회와의 조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에 새겨진 문양 하나, 입술에 접시 하나, 막대기 결투의 상처 하나하나에는 용기와 자부심, 그리고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리족의 삶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 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지금도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3위, 모켄 부족. 수세기 동안 모켄족은 태국과 미얀마 해안선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모켄족은 오스트로네시아계 부족으로 태국과 미얀마가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메르기 제도라는 800개가 넘는 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원은 약 6천년 전 중국 남부 지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들은 남쪽으로 이동해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에 정착하게 되었죠. 현재 약 2만 3천 명 정도의 모켄족이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는 반유목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해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가며 모케너라는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약 1,500명 정도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의 이민법과 토지 소유 관련 법률로 인해 그들의 자유로운 이동 생활은 점점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구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켄족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부 섬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며 전통과 현대 교육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수린섬에 사는 모켄족은 아직도 땅과 바다에서 직접 얻은 자원으로 살아가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창이나 그물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자신들이 잡은 물고기나 수확물을 지역 시장에서 생필품과 교환하기도 합니다. 비록 오랜 전통이 점점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모켄족은 놀라운 적응력으로 과거의 지혜와 현대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모켄족은 특히 바다의 유목민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다에 대한 놀라운 감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물속에서도 시야가 또렷하고 숨을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세계 각국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생존 기술이 아니라 모켄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핵심입니다. 비록 현대 문명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그들의 바다와의 깊은 유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켄족은 그렇게 오늘날에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특별한 공동체로 남아 있습니다. 2위, 앙쿠추 부족. 브라질 아마존의 한복판, 울창한 열대우림 속에는 세상에 단 3사람만 남은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앙쿠추족이에요. 한때 이들은 풍요로운 숲속에서 다른 여러 부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3명뿐. 그 이유는 바로 개발과 벌목, 그리고 가축 목장 확장 때문입니다. 앙쿠추족이 살던 땅은 한때 푸른 밀림과 강으로 가득한 천국 같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소를 키우는 대형 목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앙쿠추족은 끝내 고립되고 말았죠.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땅 한켠에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하지만 놀랍습니다. 숲에서 사냥한 멧돼지나 들소로 끼니를 잇고 강가에서 고기를 잡으며 작은 밭에는 옥수수와 카사바, 일종의 뿌리 식물을 재배합니다. 예전에는 과일과 물고기를 함께 먹으며 자연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었죠. 이제는 3사람이 전부지만 그들은 여전히 조상의 정신과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앙쿠추족은 버려진 플라스틱 통이나 금속 조각을 주워 색색의 목걸이와 장식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면 붉은 씨앗이나 천연염료로 온몸을 물들이며 조상의 춤을 춥니다. 그들의 음악도 독특합니다. 직접 깎은 나무 피리로 리듬을 맞추며 춤과 노래로 조상의 혼을 기립니다. 이런 전통의식은 그들에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존재의 증명과도 같습니다. 현대 문명은 앙쿠추족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숲의 마지막 사람들. 앙쿠추족은 세상에서 잊힌 자들이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자연과의 연결고리 그 자체입니다. 1위, 코로와이 부족. 지구상 마지막 고립된 부족 중 하나. 그 이름은 코로와이. 그들은 인도네시아 파푸아주 남부의 열대우림,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숲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코로와이족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처음 발견한 것은 네덜란드 선교사들이었죠. 그들은 정글을 탐험하다가 나무 위 30m 높이에 지어진 기묘한 집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들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나무 위의 사람들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부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코로와이족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카힘이라 불리는 악령, 즉 인간의 몸에 깃들어 사람을 잡아먹는 영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령이 밤에 땅으로부터 올라온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하늘 가까이 나무 위로 피신해 살아온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코로와이족은 오랫동안 식인 풍습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들에게 시기는 잔혹한 행위가 아니라 정의로운 처벌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죽으면 그 원인을 악령이 씌인 카힘 인간의 짓이라 믿었고 공동체의 복수를 위해 그를 처형하고 그의 살을 먹음으로써 악령을 정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식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체계 속에서는 질서와 균형의 회복이었습니다. 즉 죽음은 죄의 대가였고 식사는 정화의 상징이었죠. 1980년대 이후
코로와이족 일부는 선교사와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점차 외부 세계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마을이 도시 근처로 이주했고 학교나 교회를 다니는 코로와이 젊은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글 깊은 곳에서는 완전히 문명과 단절된 코로와이 부족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나무 위에서 생활하며 사냥, 낚시, 채집만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외부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금속 도구 대신 돌과 뼈를 사용하죠. 카메라가 그들을 촬영할 때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자부심. 세상이 자신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더라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문명을 거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숲이 곧 문명이다. 코로와이족은 지금도 지구의 마지막 미지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류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증거이자 자연과 함께 사는 인간의 마지막 초상입니다.